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창은 응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빈 함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창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입력을 리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콜백 함수를 지정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컴핌 창 역시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내용들을 확인을 하셨으면 저장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내용처럼 각각의 내용들이 뜨게 되고 그 버튼들을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경고창, 프롬프트 창, 마지막으로 확인창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위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코드들을 살펴보시고 따라서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마스크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스크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웹에서 반응을 기다릴 때 화면이 까맣게 처리되고 로딩 화면이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마스크 처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화면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클릭을 하고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이런 식으로 로딩 화면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마스크 처리라고 합니다. 이런 처리를 위해서는 기다림뿐만 아니라 화면상의 다른 입력을 막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런 마스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마스크 처리 방법을 예제로 살펴봤는데요. 센처터치 2.0에서는 모든 마스크 처리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센처터치 1.0에서는 마스크가 어떠한 컴포넌트에 위치하든 상관이 없었는데요. 2.0에서부터는 이 컨테이너만이 마스크 처리를 가질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컨테이너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체 화면이 ext 뷰포트와 패널의 마스크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스코드를 보고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줬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처음에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ext load 마스크를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컨테이너에서 선언된 마스크를 send 마스크 메소드를 이용을 하셔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show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마스크를 보여주고 그리고 hide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마스크를 안 보이게 감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ext 뷰포트의 영역을 모두 마스크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거나 기타 필요한 동작을 할 경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마스크의 효과를 변경을 해 봤는데요. 보시면 다양한 마스크 효과가 있는데 제가 X로딩 스피너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주석으로 처리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들을 변경을 해 보셔서 각각 어떻게 다른 효과가 발생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how 메소드와 hide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마스크를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고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화면에 마스크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작성을 해 보시고 결과값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피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폼을 배워봤었는데요. 그때 ext 폼에서 X타입을 이용을 해서 셀렉트 필드와 데이터 피커 등을 필드를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폼이 없거나 아니면 기타 추가 기능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컴포넌트를 정의해서 사용을 해 볼 텐데요. 이때 피커와 데이터 피커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런 내용을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모바일 창을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의 양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팝업 창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워볼 피커와 같은 컴포넌트가 지원이 된다면 화면을 유용하게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화면 구성이 있는데요. 고객 등급과 날짜가 나타나 있고 그 내용에 대한 버튼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피커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고객 등급 내용에 우리가 선택한 내용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날짜도 마찬가지로 날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날짜 피커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날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날짜에 선택한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X표를 누르면 삭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피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ext 피커와 연결할 텍스트 필드와 그리고 ext 피커를 호출할 수 있는 이러한 버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이 화면의 텍스트 필드와 ext 피커의 이벤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계되는 부분을 구현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이 데이터 피커와 같은 경우에는 ext 피커와 동일하게 구현이 됐지만 날짜를 사용하기 쉽게 연이나 월, 일이 구분되어 있어서 나타나게 되고 각각의 스크롤을 선택을 한 후에 우리가 확인 버튼을 클릭할 때 이 날짜의 포맷 양식에 맞게 항목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ext 데이트 피커를 생성을 할 때 day와 month, year의 기본값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현재 날짜를 읽어와서 설정을 해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역시 app.js 파일을 생성을 해서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언제나 첫 부분은 name과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트 피크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ay와 month 그리고 year의 기본값을 설정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데이트 피커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다음으로 ext 피커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고객 등급과 고객 등급명을 설정을 해 놔야 그 내용이 출력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고객 등급명을 선택을 하게 되면 고객의 등급이 화면에 나타나게 이렇게 작성을 해 줬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벤트 처리와 이 ext getCMP 함수의 사용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피커 화면이 나타난 후에 우리가 항목을 클릭을 할 때 이벤트를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덤 버튼을 클릭해서 하이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값을 설정을 해서 이 하이드 이벤트를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해 주셨으면 저장하고 확인을 해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든 것과 같은 내용이 나타날 텐데요. 그러면서 확인을 해 보시고 버튼을 누르셔서 등급이 잘 설정이 되는지 날짜가 잘 설정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ext 피커와 ext 데이트 피커를 사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ext 피커와 ext 데이트 피커를 선언을 해주시고 밸류 값과 리스너 값을 설정을 해주고 나중에 하이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함수로 호출하고 이 함수 안에는 ext getCMP라는 ext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해당 컴포넌트의 id를 찾아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ext 피커와 디그리 필드가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ext 데이터 피커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필드라는 텍스트 필드를 찾아내고 그리고 set value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값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벤트와 컴포넌트를 찾아가는 방법을 숙지를 잘 해주신다면 우리가 개발을 하는 내용을 훨씬 쉽게 개발할 수 있겠는데요. 피커는 리턴 값을 picker.getValue.degree 데이터로서 선택된 최종 값을 해당 컴포넌트의 값으로 리턴이 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피커를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갖게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러면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처리하는 내용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 화면을 보셨을 때 우리가 선택 버튼을 누르고 어떠한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그 선택값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내용을 설정을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른 선택 내용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피커를 여러 개의 항목을 동시에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앞부분은 동일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커를 변경을 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여러 개 선택할 경우에 각 항목에 대한 값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내용도 조금 전에 소스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이 소스들을 직접 타이핑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서터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피커와 같이 입력값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버튼을 나타내고 또 선택해서 클릭할 수 있게 하는 액션 시트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액션 시트라는 것은 피커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일으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버튼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버튼이 여러 개가 필요해서 모바일 폰의 화면 크기 때문에 보여주기 힘들 경우에 다수의 버튼을 별도의 창으로 보여주게 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러한 액션 시트에서 사용되는 주요 메소드 두 개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시트의 주요 메소드는 show와 hide 메소드인데요. 이 show와 hide 메소드는 앞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었지만 여기서는 show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액션 시트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팝이나 슬라이더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ide 메소드는 말 그대로 액션 시트를 숨겨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먼저 간단히 실제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결과 텍스트 필드가 있고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거기에 큰 버튼과 작은 버튼이라는 내용이 출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큰 버튼과 관련된 버튼의 묶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한 내용이 결과값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작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 버튼보다 작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내용이 결과값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튼을 나타내고 선택할 수 있고 클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액션 시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화면일지라도 보이지 않던 버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화면 구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직접 코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름에 액션 시트라고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패널과 액션 시트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먼저 ext 액션 시트를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신 후에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를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텍스트 필드의 값을 설정을 해주고 이 ext 액션 시트를 숨겨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앞서 배운 액션 시트의 주요 메소드 중에 hide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버튼, 둘째 버튼, 셋째 버튼을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작은 버튼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각각의 버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버튼을 숨길 때 hide 메소드를 이용을 했듯이 버튼을 나타나게 하시려면 이렇게 show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버튼을 설정을 해주시고 패널에 나타나게 설정을 해주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액션 시트를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은 소스로 세련되고 부드러운 화면 구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액션 시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 이제 다음으로는 새로운 창을 띄우는 오버레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화면을 보면서 화면에 새로운 레이아웃을 띄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창을 만들어내서 메뉴와 팝업 효과를 표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윈도우처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HTML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레이어나 div를 이용을 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레이어와 div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구현을 해 보셨다면 레이어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센차 터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으로 오버레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버레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오버레이를 화면에서 직접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화면으로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화면에 버튼을 올려주시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는 버튼을 위치를 시켜서 이 버튼을 누르면 오버레이 창이 닫히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 가운데에 조금 전과는 다른 이렇게 가운데에 오버레이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클로즈 버튼을 이용을 해서 오버레이 창을 닫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화면은 우리가 어떠한 설명을 해주는 창이라던가 아니면 상세 보기와 같은 역할을 할 때 이 오버레이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구현되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HTML 소스 코드 안에서 div 영역을 보여주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index.html 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을 보시게 되면 위쪽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index.html 파일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body 태그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오버레이가 나타날 수 있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브라우저 창에서 오버레이를 띄우시고
이것을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내부 영역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요. 이때 오른쪽 편에 스크롤이 자동으로 추가되어서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센서터치 1.0에서는 이 오버레이 화면의 밖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창이 닫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센서터치 2.0에서부터는 이러한 기능이 허용되지 않고 이 닫기 버튼을 누르셔서 화면을 닫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레이 창에 클로즈 버튼을 꼭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 파일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app.js 파일에서 나머지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js 파일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오버레이와 연동될 툴바를 생성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생성을 하셔서 새로 생성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사용 중인 툴바에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툴바를 생성을 해주셨으면 다음으로 오버레이를 표현할 영역을 패널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패널이 있기 때문에 EST 패널 속성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HTML의 div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타일 HTML 컨택트를 true로 설정을 해주시고 CLS 값 역시 HTML 콘텐트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 컨텐트 EL 역시 오버레이 사우스로 정의를 해줬고 여기에서 컨텐트 EL에 보여줄 앰비넨트가 정의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툴바를 만들어서 버튼을 추가해 줬는데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오버레이를 구현한 패널을 호출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show by라는 내용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튼에 위치하고 싶지 않고 가운데에 위치를 짚으시고 싶으면 이 show by 대신 show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자, HTML 파일에서 div 영역을 보여줄 경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HTML의 화면이 센서 터치를 로드하기 전에 미리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히든으로 처리된 div로 내용을 감싸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div 속성을 visibility hidden으로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 센서 터치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div를 다른 div로 감싸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센서 터치는 보이지 않는 div 내에 실제 사용하려는 div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HTML 파일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app.js 파일도 위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보시고 각각의 오버레이와 패널들을 설정을 해주셨으면 각각의 내용을 저장을 하시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제가 작성한 예제와 동일하게 보여지는지를 한번 실제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이미지를 보여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경로에 맞춰서 각각의 이미지도 넣어주시고 파일명도 맞춰주셔야만 저와 동일하게 화면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아본 오버레이 화면은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 화면을 만들 때 더욱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인데요. 특히 화면의 새로운 팝업 창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기존 화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인 내용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예제는 HTML 콘텐츠로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HTML 콘텐츠가 아닌 센서 터치 컴포넌트를 오버레이 화면에 출력을 해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오버레이를 만들어 줬는데 이때 위에 버튼을 보시면 각각 학생 리스트를 보여주는 버튼을 구현을 해 놨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오버레이로 리스트가 보여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버튼 역시 마찬가지로 오버레이로 리스트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출력된 리스트는 하나의 패널로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화면의 이동을 배울 텐데요. 그때 패널을 좀 더 배워보겠지만 이 패널 단위의 처리는 모든 처리를 단순하게 만들고 또 구분하기도 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소스는 앞서보다 약간 복잡해질 수 있지만 응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버레이 패널에 리스트를 아이템스에 포함을 시켜서 구현을 해줬습니다. 이때 우리가 EXT 리스트를 이 EXT 패널 대신에 바로 호출해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여러 화면을 동시에 사용을 해서 움직이면 화면 제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EXT 패널에 아이템스 리스트 방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스쿨 리스트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쿨 리스트라는 리스트 객체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 선언된 변수는 오버레이 패널의 아이템스에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보게 되실 것이고, 이 스쿨 리스트를 아이템스로 정의를 해주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두 오버레이라고 하는 패널에 정의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 오버레이의 아이템이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스쿨 리스트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패널의 아이템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그대로 오버레이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예제에서는 컨텐트 EL의 속성을 해당 div 엘리먼트로 정의를 해줬지만 이번에는 그 HTML 설정 부분을 지우고 아이템스에 ext 리스트를 바로 대입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면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만들어진 오버레이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핸들러를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HTML로 구현한 오버레이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물과 동일한 오버레이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팝업 화면의 지원이 아주 쉽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브라우저 창의 팝업 화면은 이 모바일 프로젝트에서 선호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창을 만드시면 제어하기도 힘들고 또 새로운 창에 대한 화면 전환을 하는 것도 안드로이드나 iOS 모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예제의 오버레이를 이용한 화면의 생성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페이지의 이동은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페이지의 이동을 위해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될 것들과 이 패널 호출을 이용한 페이지의 이동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페이지의 이동을 위해서 구현해야 될 분할된 페이지와 초기화 방법, 그리고 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차터치 2.0에서 지원되는 다이나믹 로딩 방법은 이런 센차터치의 분할된 페이지 관리를 유연하게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센차터치는 하나의 HTML 페이지에 다중 자바스크립트 페이지를 로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웹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화면 이동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jQuery 모바일의 경우에는 HTML 페이지에서 HTML 페이지를 호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센차터치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내에 패널 간 이동이 대표적인 이동 방식입니다. 이 패널이 패널 호출에서 화면이 호출 패널로 바뀌게 되고 이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게 되면 이동할 때 앱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동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가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때 가운데 버튼을 위치시키고 두 번째 페이지를 호출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두 번째 페이지 호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로 변경이 되고 또 이번에는 첫 번째 페이지로 호출을 할 수 있는 버튼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로 호출하게 되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이동이 거의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센차터치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면의 이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통 변수와 공통 함수로 선언을 해주고 상호 간의 자유로운 호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app.js 파일을 만들어 줄 텐데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화면을 index.html 파일을 이용을 하지만 그 안에 app.js 파일이 있고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는 패널은 각각 첫 번째 패널은 post.js 파일에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은 second.js 파일에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app.js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js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post.패널과 second.패널을 초기화하고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데요. 이때 패널을 호출을 하기 위해서 requires에 다른 라이브러리와 함께 first와 second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app.js 파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다음으로 first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irst.js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에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는 패널을 구현해 줬는데요. 가장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ext.ns first로 구현을 해줬고 그 안에 init 함수로 패널을 정의해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작성을 해 주신 후에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클릭할 Show와 Hide 메소드로 화면에 나타난 패널을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first.js 파일을 작성을 해주셨으면 다음으로 second.js 파일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first.js 파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ext.ms second로 정의를 했고 이 네임스페이스 명만 다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똑같이 작성을 해 보신 후에 저장을 하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은 화면이 구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화면의 이동을 이렇게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패널의 호출로 화면의 이동을 구현했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다시 한번 소스들과 파일 구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화면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패널을 호출을 해서 각각의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자, 그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버튼이 있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새로운 패널이 호출이 되면서 그 페이지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페이지가 이동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카드 레이아웃을 이용한 페이지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의 레이아웃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 첫 화면은 우리가 앞서 패널로 호출한 예제와 다르지 않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페이지를 호출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와 함께 화면이 전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외하면 그냥 페이지를 이동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이 패널의 이동은 각각의 첫 번째 패널과 두 번째 패널이 독립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워볼 카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이 화면에 카드를 쌓아 놓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패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화면이 카드 레이아웃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화면을 제어하기가 이 패널을 호출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카드 레이아웃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페이지를 호출했을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슬라이드, 슬라이드 커버, 슬라이드 리빌, 팝, 플립, 큐브, 페이드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이 효과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해서 각각 효과를 직접 적용을 해보고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의 레이아웃을 이용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좀 더 화려하고 간편하게 구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카드 레이아웃을 우리가 각각의 패널을 생성을 해준 후에 아이템을 별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먼저 패널을 생성을 해주신 후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신 후에 set active 아이템을 이용을 하셔서 호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많이 add 메소드를 추가를 하지 않으시고 set active를 이용을 해서 호출을 하시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거나 주의 문구를 출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소스 코드를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파일의 구성은 우리가 앞서서 수행했던 패널 간의 이동에서 만들었던 파일의 구성과 다르지 않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app.js 파일과 first.js 파일 그리고 second.js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app.js 파일을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네임스페이스 정리를 해주시고 ext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리커어스를 통해서 호출을 해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host.js 파일과 second.js 파일의 각각의 패널을 호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 first와 second를 requires로 호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런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패널을 생성을 해주시고 풀스크린을 true로 설정을 하셔서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설정에서 지금 우리가 카드 방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타입을 카드로 해줬고 애니메이션을 플립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았을 때
화면을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전환되는 방식이 플립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카드 레이아웃의 애니메이션 종류들을 각각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속성을 정의해 주셨으면 애들을 통해서 패널들을 추가를 해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set active 아이템을 통해서 패널을 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app.js 파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다음으로 first.js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first 패널을 생성을 해주시고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스로 각각의 버튼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스페이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공백을 설정을 해주고 버튼에 두 번째 페이지 호출이라는 내용을 출력을 해서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이벤트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버튼이 눌리게 되면 세컨드 패널을 호출을 하게 지정을 해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ost.js 파일도 완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second.js 파일을 생성을 해줄 텐데요. 이 세컨드 패널을 생성해 준다는 것만 빼면 나머지 내용은 이 post.js 파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버튼의 내용이 이번에는 누르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를 호출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 후에 set active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first 패널이 호출이 되도록 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일을 작성을 해주시고 브라우저에서 열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본 것과 같은 이러한 화면이 구현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애니메이션의 방식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플립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슬라이드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해주셨으면 변경된 내용을 새로 고침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고 버튼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호출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을 때 플립 방식으로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것에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기존 화면을 밀어내면서 다음 화면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app.js로 돌아가서 애니메이션 방식을 팝 방식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경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서 두 번째 페이지를 다시 호출을 해보시면 이렇게 팝되는 형식으로 팝업 창처럼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팝 방식을 페이드 방식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변경을 하시고 다시 두 번째 페이지를 호출하시면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확인을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화면이 조금 천천히 사라지면서 두 번째 화면이 겹치듯이 페이드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니메이션 속성 중에 세 가지 슬라이드, 팝, 플립과 페이드까지 애니메이션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봤는데요. 나머지도 직접 입력을 하셔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화면의 이동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PC에서 해볼 때와 또 이 내용을 다른 모바일 기기,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등에서 동작을 할 때 각기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사용하시는 기기에 따라서 이 속성을 다르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카드 레이아웃 방식으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툴바를 포함해서 우리가 페이지 이동하는 법과 또 그 경우에 값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행했던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add로 패널을 추가를 해주고 set active 아이템을 통해서 패널을 호출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set active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제어하는 것을 이 패널에서가 아니라 툴바나 탭바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면 이번에는 이러한 화면 구성을 구현을 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툴바가 위치해 있고 그 툴바 안에 두 개의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이 있는데 두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되고 첫 번째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래쪽 패널에 텍스트 필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주고 두 번째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의 텍스트 필드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출력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페이지의 텍스트 필드 값이 두 번째 페이지에 전달이 되게 된 것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값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이동하게 만들려면 app.js 파일을 생성을 하셔서 거기에 이 툴바를 위치를 시켜주시고 아래쪽에 이동하는 패널을 첫 번째 패널과 두 번째 패널로 구분하셔서 각각 앞서와 마찬가지로 post.js 파일과 second.js 파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파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p.js 파일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name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requires에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수행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first와 second를 추가를 해주신다는 점 한번 다시 봐주시고 아래쪽에서 메인 패널을 생성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패널을 생성을 하셔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카드 타입으로 애니메이션 속성은 플립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보았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플립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이 구현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오셔서 이번엔 아이템스를 추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상단에 툴바를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덕트에서 탑으로 선언을 해주고 그 툴바의 버튼을 올려줬습니다. 버튼 두 개를 올려서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 바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생기는 이벤트 핸들러들인데요. 첫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set active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first 패널을 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화면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첫 번째 패널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버튼 역시도 버튼을 눌러주시면 set active 아이템으로 세컨드 패널을 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add와 set active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툴바에 버튼을 옮겨줬다는 것만 빼고는 앞서서 수행해본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보시고 소스를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app.js 파일을 완성을 해주셨으면 이제 first.js 파일과 second.js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first.js 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first.패널을 이렇게 생성을 해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역시 앞에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레이아웃으로 화면 구성을 설정을 해주시고 아이템스를 추가를 해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필드를 추가해주고 name을 input value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버튼을 추가를 해줘서 두 번째 페이지가 호출되도록 만들어줬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텍스트 필드의 값을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입력된 값을 세컨드 패널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두 번째 페이지를 호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set active 아이템을 이용을 해서 세컨드 패널을 호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입력한 값을 받아서 세컨드 패널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할 때 set value 메소드를 사용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텍스트 필드인 input value에서 get value를 이용해서 값을 읽어온 후에 이 set value를 통해서 세컨드 패널에 값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준 값을 세컨드 파일에서 세컨드 패널이 받아줘야 될 텐데요. 그러면 세컨드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세컨드 파일 역시 시작 부분은 앞서 파일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컨드 패널을 생성을 해주고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서 화면의 구성을 만들어준 후에 아이템스를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앞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텍스트 필드의 이름은 input value로 해줬고 버튼을 올려주시고 이 버튼을 첫 번째 페이지를 호출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t active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first 패널을 호출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first.js 파일에서 텍스트 필드인 input value에서 입력받은 값은
세컨드 파일에 세컨드 패널로 보내줬는데요. 그 보낸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setValue 메소드를 만들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setValue 메소드를 이용해서 세컨드 패널의 input value에 우리가 받아둔 값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pp.js 파일에서 우리가 툴바를 만들고 버튼을 올려주셨고 또 각각의 패널을 호출하게 만들어줬고 퍼스트 패널에서는 패널을 만들어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해주시고 버튼을 클릭하면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또 이때 이동을 하실 때 만약에 텍스트 필드에 입력값이 있다면 그 값을 세컨드 파일의 세컨드 패널로 이동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이동이 되었으면 이 세컨드 파일에서는 setValue 메소드를 통해서 입력값을 받은 값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저장 후에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보셔서 저와 동일하게 화면이 구성이 되고 또 구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작성해본 이러한 페이지 이동에 대한 내용을 MVC 아키텍처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파일 구조를 정리를 해줬는데요. 먼저 index.html 파일과 app.js 파일이 있는 것은 이제 다 아실 것 같고 컨트롤러와 뷰를 추가를 해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앱 폴더 하위에 컨트롤러 폴더와 뷰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mypage controller.js 파일과 뷰를 만들어 주실 때 세 개의 뷰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mypage view.js 파일과 myfirstpage view.js 파일 그리고 mySecondPage view.js 파일 이렇게 세 개의 뷰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ndex.html은 지금까지 계속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app.js 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js 파일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mypage 앱으로 해줬고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컨트롤러와 뷰스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런치 이벤트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써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별도의 패널을 구현하지 않고 나중에 컨트롤러 파일에서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pp.js 파일을 확인을 해 보셨으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뷰 파일을 만들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메인 화면을 나타내 mypage view 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ypage view는 메인 화면을 나타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X타입으로 mypage view를 선언을 해 주었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requires로 추가를 해 줬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작성할 myPostPageView와 mySecondPageView를 추가를 해 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nfig에서 다른 내용들을 설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레이아웃은 우리가 앞서서 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타입은 카드,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성은 플립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아이템스를 추가를 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툴바를 도크트 탑 속성으로 위쪽에 생성을 해주시고 툴바에 두 개의 버튼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이때 이름을 지정한 것을 우선 주의 깊게 봐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이 이름을 호출을 해서 내용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버튼의 이름을 call first view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었고 두 번째 버튼을 call second view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다음으로 my post page view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my post page view를 보시게 되면 역시 X타입을 my first page view로 선언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requires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config에서 화면의 속성들을 정의를 해줬는데요. 레이아웃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아이템스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피드셋 묶음 안에 텍스트 필드와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해줬는데요. 여기서 이 텍스트 필드가 우리가 값을 입력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입력받은 값을 나중에 세컨드 패널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튼의 두 번째 페이지로 호출하는 버튼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네임도 call view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선 이름을 잘 봐두시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나중에 이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mySecondPageView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타입에서 mySecondPageView로 선언을 해주신 후에
requires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주고 config 안에 이렇게 설정을 맞춰줬습니다. 마찬가지로 items를 추가를 해줬는데요. 앞서와 거의 동일하게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텍스트 필드에 입력받은 값을 이 세컨드 패널에서 받아서 출력을 해주게 되는 setValue 메소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고 나머지 내용만 컨트롤러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컨트롤러를 살펴볼 텐데요. 컨트롤러가 삽입된 myPage 컨트롤러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myControllo 페이지 파일을 보시게 되면 config 안쪽에서 우리가 앞서 만든 패널이나 버튼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myPageView, myFirstPageView, mySecondPageView 등의 패널을 각각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보시는 것처럼 버튼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주시고 텍스트 필드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실 때 네임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것을 유의 깊게 보시고 이런 형식으로 정의를 해주신 후에 다음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컨트롤 안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btn first라고 해서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onCall second view를 불러오도록 이렇게 이벤트를 지정을 해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버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myPageView와 그 안에 있는 call first view 버튼과 두 번째로 myPageView 안에 있는 call second view 버튼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벤트들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벤트들을 정의를 해주시고 나면 여기서 정의된 메소드들을 컴포넌트에서 찾아서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런치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인 패널을 생성해주고 퍼스트 패널과 세컨드 패널도 생성을 해주신 후에 add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set active item을 이용해서 호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용이 지금 이 컨트롤러 안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앞서서 했던 예제에서 보았던 내용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벤트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일을 만들어서 내용들을 입력해 주셨으면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예제와 동일하게 결과가 수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내비게이션 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내비게이션 뷰라는 것은 센서터치 2.0에서 지원을 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패널 추가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패널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0번째 패널이 추가가 되고 다시 누르게 되면 하위에 또 1번째 채널, 마찬가지로 2번째 채널, 3번째 채널 이런 식으로 패널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장 나중에 추가된 패널이 삭제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시 패널 추가를 누르시면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된 패널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백 버튼을 누르시면 맨 마지막에 추가된 패널이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뷰는 우리가 어떠한 버튼을 누르다던가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페이지를 이동을 하면서 보여지는 뷰를 제어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소스를 보고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플러스에서 제일 먼저 app.js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임은 내비게이션 뷰로 지정을 해주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를 해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내비게이션 뷰를 이용하기 위해서 ext 내비게이션 뷰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포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 텐데요. 거기서 추가된 first 패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first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런처에서 수행될 내용들을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요. i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초기화를 해주신 후에 first 패널을 생성을 해줬는데 이때 아래쪽에 보시면 first 패널을 선언해 줬는데요. 이때 array로 선언을 해주면서 우리가 개수를 20개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만약에 이 개수를 넘어가게 되면 경고 문구를 출력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메인 패널을 생성을 해주시고 풀스크린으로 적용을 시켜주신 후에 레이아웃 방식을 설정해 주시고 아이템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아이템은 우선 탑으로 툴바를 추가해서 그 툴바에 버튼을 올려줬는데요. 그 버튼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패널 추가 버튼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 추가를 눌렀을 때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을 해줬는데요. if 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i가 만약에 20이게 되면 최대 개수는 20이라는 경고 문구를 출력을 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어레이 선언을 하면서 숫자를 20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고 경고 문구가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i를 이용해서 패널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마다 우리가 지정된 i의 값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이제 first.js 파일을 살펴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first 패널을 생성을 하면서 이 i 값을 우리가 하나씩 증가하게 만들어 줬는데요. 그래서 각각 패널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방식을 설정을 해주신 후에 HTML로 우리가 생성한 패널이 몇 번째 패널인지 출력을 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각각 해주셨으면 저장을 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셔서 제가 구현한 것과 같은 이러한 모양으로 각각 구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앞서서 카드 레이아웃을 이용한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잠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센터터치에서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은 어떠한 화면인지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패널 위에 툴바를 올리고 버튼들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버튼을 보게 되면 Move, Flip, Cube, Fade, Rotate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각각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이미지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갖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Move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뒤집혀지는 듯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큐브는 원래는 조금 더 3차원 느낌으로 큐브가 돌아가는 듯한 표현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하는 기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진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움직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드는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로테이트는 회전하는 듯한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구현되도록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버튼을 누르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런 메소드를 통해서 이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무브에서 페이드까지는 센서터치가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지만 이 마지막에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센서터치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 기능도 우리가 직접 추가를 해서 구현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창으로 가셔서 app.js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봤듯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을 해주기 위해서 extani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추가해 준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ext apply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ext apply를 통해서 뒤쪽 extanims에 속성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성을 추가를 해 주시는 때 어떠한 속성을 추가해 주는가는 아래쪽에 보시면 rotate라고 우리가 회전하는 듯한 표현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rotate라고 추가를 해주고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CSS 속성을 추가해서 rotate 움직임을 구현을 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가 나중에 다른 움직임들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호출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패널 N이라는 패널을 생성을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강아지가 그려져 있던 그 패널을 생성을 해 줬는데요. 크기를 지정을 해 주시고 이미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이미지 경로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크기도 지정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화면과 같이 이미지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려면 이미지와 이 경로를 잘 맞춰 주셔야 나중에 구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면 이제 패널을 만들어 주실 텐데요. 이 패널은 메인 패널이 되겠죠. 따라서 이 패널을 생성을 해주고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스들을 추가를 해줬는데요. 가장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툴바를 추가를 해서 버튼들을 올려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move, flip, cube, fade, rotate 이것에 이르기까지 버튼들을 구현을 해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만들어 주시고 버튼을 탭했을 때의 이벤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extany.ru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생성을 해준 패널 n이라는 이름의 패널에 슬라이드 효과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디렉션과 듀레이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디렉션은 말 그대로 방향을 뜻하게 됩니다. 지금 이 디렉션이 다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구현된 화면을 보았을 때 슬라이드를 누르면 이미지가 아래쪽으로 이동되는 효과를 나타낸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듀레이션인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듀레이션 속성을 변경하셔서 이 애니메이션이 얼마 동안 구현이 될 것인가 하는 시간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런 메소드를 호출을 해주는 것을 나머지 플립이나 큐브 그리고 페이드도 동일하고 로테이트 역시 우리가 앞서서 이 로테이트 메소드를 구현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애니메이션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 동일하게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서 컴포넌트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센차터치에는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 역시 센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살펴보시고 직접 실습을 해보셔서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센차터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테마 역시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하는 테마는 센차터치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내려받은 센차터치를 살펴보시게 되면 리소스 폴더 안에 CSS 폴더가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운받은 센차터치 폴더 안에 리소스 폴더 안에 CSS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몇 가지의 CSS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CSS 디자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애플, 그리고 BB6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블랙베리를 뜻하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센차터치 고유 디자인과 함께 안드로이드 폰이나 애플 폰, 그리고 블랙베리 폰에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직접 한번 적용을 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가 작업을 했던 것 중에 이렇게 SNS 테마 같은 느낌으로 리스트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테마에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용되어 있는 테마는 센차터치 CSS 파일로 센차터치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고유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한번 변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index HTML 파일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이렇게 스타일 시트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CSS 파일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적용되어 있는 CSS 파일은 센차터치 CSS 파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센차터치의 고유 테마, 이러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테마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잘 봐주시고 이 CSS 파일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테마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에 이어서 애플로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애플로 변경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센차터치 테마와 비슷하지만 위에 툴바나 버튼의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블랙베리 테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이렇게 블랙베리는 어두운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4개의 테마가 센차터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테마인데요. 각각 살펴보시고 경우에 맞게 그리고 기기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작업을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되지만 이것을 가져온 기본 테마에서 약간만 수정을 하셔서
적용을 시키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접 CSS를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하게 화면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센차 터치에서도 마찬가지로 CSS를 적용하시고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글씨의 색상이나 아니면 배경색 그리고 테이블의 모양 등과 같이 다양한 화면 디자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CSS를 직접 정의해서 만들게 되면 전체적인 화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CSS를 어떻게 찾아내고 수정해서 적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리스트 예제를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SS를 적용할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CSS 파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적용된 내용이 우선시 되어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HTML상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작성을 해준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잘 유의를 하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살펴본 리스트 예제를 수정을 해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화면은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글씨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효과는 딱히 없이 이렇게 배경색과 폰트 색상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배경색을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폰트를 바꾸고 싶다거나 하는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내용의 CSS의 구조를 모르고 변경을 해준다면 일일이 찾아서 검사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조금 더 쉽게 찾아내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롬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조금 위에서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요소 검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 검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앞서서도 디버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 요소 검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었는데요. CSS를 수정할 때도 이 요소 검사에 디벨로퍼 툴스 창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간편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먼트 탭을 보시고 아래쪽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코드에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 코드가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위쪽에 블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이 리스트, 글씨가 출력되는 부분에 관한 블럭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div 클래스는 x리스트 아이템이라고 된 부분이 바로 이 리스트들인데요. 조금 화면이 작으니까 화면을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배운 대로 왼쪽 아래쪽에 있는 Under into Separate Window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분리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리스트를 가리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부분을 클릭을 하고 왼쪽에 보시게 되면 스타일이라는 창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Matched CSS 룰이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아래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왼편에 체크박스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박스를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CSS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폰트의 컬러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폰트가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글자 색상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코드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폰트 색상을 변경하신다고 하면 FF0000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폰트 색상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CSS 내용을 찾아서 클릭이나 수정만으로도 쉽게 화면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CSS를 수정해 볼 텐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엘리먼트 창에서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CSS를 코드를 추가를 해 주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수정하려는 이 x리스트 아이템을 꺼내와서 또 다른 CSS 파일로 만들어서 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내용을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 주시냐면 우리가 다운받은 센차 터치 폴더로 가셔서
리소스 폴더 안쪽에 CSS 디버그 폴더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CSS 파일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인데요. 그 파일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적용을 했던 거는 바로 bb6라고 하는 블랙베리의 CSS 파일이었는데요. 이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에디트 플러스에서 열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찾아볼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X리스트 아이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X리스트